신테크TV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우리 소장님과 함께 어떤 걸 알아볼까 고민을 좀 하다가 테슬라가 요새 잘 나갔었잖아요. 아, 잘 나갔죠. 요새는 조금 슬픈 주가를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를 투자할까 너무 뻔하니까 어떻게 테슬라랑 관련된 원자재? 뭐 그런 걸 소개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 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밸류체인에서 아예 첫 단이랑 끝 단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는 이제 가격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가 크게 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끼어 있는 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리튬이라던가 니켈 가격이 확 올라가면은 그 비용을 반영해줘야 되는데 테슬라한테 납품하려고 했더니 생각보다 그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어느 정도 그 재료값 인상에 대해서 반영이 다 되어 있다, 계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어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책임 못 진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큽니다. 거기다 또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직접 자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업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파는 회사. 근데 고객한테 파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고객한테 인지도가 제일 좋은 회사가 유리할 수 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비용을 많이 낮출 장점이 있을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테슬라 또는 아예 원자재 이렇게 양 끝단을 본 겁니다. 앞단이랑 끝단을 봤을 때 어쨌건 그러면 올해 2022년에 제일 유망한 주식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기차가 굉장히 유망할 거라 생각을 해요. 오호. 유가가 뭐 예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100가 넘어갈 것이다라 예상을 했고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이제 $13 남았는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랐을 때 오를 주식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유가가 올랐다 하더라도 증시가 안 좋아서 주식이 안 오르는데요. 뭐 그거는 지금의 상황인 거고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은 유가와 관련된 주식들이 엄청 오를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또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자재도 필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 구조가 어떻게 진행될지 스토리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10년 전에 태양광 산업들 스토리를 보시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튬에 해당되는 거였었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에 해당되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태양광 업체들은 주로 이제 기업들 간의 거래가 많았었고요. 맞아요. 테슬라는 고객들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를 잡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경쟁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테슬라 보니까 지금 차 만들고 있는 대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던데. 엄청 늘어났어요. 엄청. 근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6분기 연속 생산량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생산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공장을 더 짓지 않았는데 생산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수율이 올라갔다. 수율이 뭔 뜻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킹크랩 드실 때 보면 A급, S급, B급이 있어요. 수율이라는 건 이건 거예요. 100을 생산했을 때 불량률을 뺀 거. 97대를 완성품으로 성공했고 3대가 불량품이 나왔습니다. 그럼 수율이 97%인 겁니다. 이 수율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장을 설치하지 않고 직원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수율이 올라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건 이제 거의 다 마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45만 대 캐파인 공장인데가 지금 상하이 공장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4분기 거를 곱하기 4로 하면은 연 70만 대 생산량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공장을 지을 때 캐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율이 나왔다고 오버로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생산 라인 조절을 통해서 더 효율적인 걸 뽑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테슬라 생산 대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기가팩토리 얘기도 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원래 이제 조립을 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기가팩토리를 해서 진짜 차가 딱딱딱 나오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훨씬 더 효과가 좋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라는 거를 더 넘겨서 기가팩토리가 된 거죠. 전체 그 생산 라인 전체가 하나의 팩토리처럼 돌아가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효율을 뽑아내는데 옛날에 포드라는 회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포드가 맞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아니 인플레이션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떨어지냐.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면서 가격을 낮췄고 결국은 포드가 서민 자동차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됐던 거죠. 아마 그 전략을 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올해 생산량이 거의 240만 대 정도 찍었던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6분기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계속 지금 많이 찍고 있는 거라서 사실 작년 대비 150%인가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게 저기예요.
이제 작년에 나온 대수가 93만 6천 대고요. 이게 2020년 대비 87%가 늘은 겁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수준으로 뽑아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대수가 몇 대냐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올해 지어질 공장 중에 하나가 기가 베를린이 있어요.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중간에 나올 것 같아요. 기가 베를린은 연초에 나올 것 같고 기가 텍사스는 좀 늦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거를 추산해 봤을 때 기가 텍사스가 만약에 연초에 땡겨서 나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한 50만 대에서 60만 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93만 대에서 한 100만 대에서 120만 대가 던져지니까 200만 대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지금 장점, 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찍어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나온 산출식이 240만 대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만의 피셜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156%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랑 기존에 있는 미국 공장만 해도 원래는 미국이 60만 대, 상하이가 45만 대라서 105만 대가 나와야 되는데 122만 대가 나와서 16% 이상의 오버로 찍어냈거든요. 이것들을 다 반영하면은 아마 240만 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엄청난 폭발적인 이익 증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캐파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거 이외에 지금 오버로 찍으면서 잘 팔리고 있고 대기 물량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회사 이익이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매출이 2배가 되면 이익도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에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 2분기 인도량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2분기 인도량 대비 3분기 인도량이 18%가 늘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이 53%가 늘었고 순이익이 42%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도량이 늘어나는 것 대비 영업이익이 3배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볼게요. 순이익이 2배만 늘었다. 좀 다운해서 잡았다 이렇게 보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이 좀 계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순이익을 추정치로 계산해보면 6조 8천억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156%를 잡고 2배를 곱하면은 순이익이 21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 1257조거든요. 나누기 21조를 하면은 PER이 60배까지 떨어져요. 예전에 그때 1000배다 뭐 이랬었던 그런 테슬라가 고평가 얘기했던 게 이제 60배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안 비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저희가 또 고민하죠. 예. 테슬라에 몰빵해야 되겠다. 역시 테슬라구나. 근데 정말 알 수 없는 리스크들이 많이 터지는 증시장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테슬라의 재무 담당이 돈 들고 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알 수 없는 리스크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CEO도 뭐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네, 맞아. 또 산업 초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쟁자는 별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기차에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테슬라가 독주하는 무대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좀 같이 갈 수 있는 다른 업종. 테슬라가 성장하면서 수혜를 보되 꼭 테슬라가 아니어도 돈을 잘 벌 수 있는 업종에 투자를 하면 나름대로 전기차에 올라타면서도 분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국내 주식 중에서 약간 명신산업 같은 친구가 우리 명신이가 좀 좋지 않을까? 보통 이제 한국에서 테슬라 네네. 관련주라고 하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명신산업 플러스 이제 배터리 회사 몇 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하청에는 잘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대로 비용 전가의 힘이 약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신이 이제 유리하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쟁을 해야 되면서 이 납품 단가가 인상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 철강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라던가 이러면서 재료비가 늘게 되면은 마진율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회사가 당장은 되게 좋게 보는데 제가 태양광에서 느꼈던 거는 분명히 이렇게 마진율이 좋고 이게 사업이 괜찮다 싶으면 경쟁자들이 막 뛰어듭니다. 난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제 OCI 주가가 66만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걸 두려워해야 된다. 네, 그래서 중간에 끼인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인플레 시대라서 재료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냐 없냐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테슬라 같이 가격을 떠넘길 수 있던가 아니면은 광물을 가공하는 이제 광산업체들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작과 끝단 기여를 봐야 되는데 이제 끝단은 이제 뭐랄까 저희 충성 고객들이 넘치는 테슬라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 첫 시작단은 역시 원자재 쪽인데 전기차 원자재를 예. 좋게 보시는 거죠? 전기차 원자재가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리튬도 있을 거고 니켈도 있고 그렇죠. 망간도 있고 코발트도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뽑자라고 하면은 이제 리튬이랑 이제 니켈 정도로 이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회사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망간 같은 경우는 뭐 그래프를 보다시피 가격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가장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지금 리튬이랑 예, 그리고 이제 니켈, 니켈, 이렇게 맞아요, 두 개를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LFP 배터리가 있고 그렇죠. 뭐 NCM 배터리가 있는데 어떤 배터리를 하던 간에 리튬은 다 들어가요. 뭐 탄산 리튬이냐 수산화 리튬이냐 맞아요, 그 맞아요. 차이뿐인 거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게 전기차 회사가 뭐가 한다 하더라도 배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들끼리 박터지게 싸워라. 우리는 그냥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되게 매력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리튬이랑 니켈을 줘야 되는데 리튬이랑 니켈은 또 웃긴 게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생각보다 덜 받아요. 광물은 내가 다 확보한 거고 캐기만 하면 돼요. 맞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월급을 더 이상 올려달라 할 것도 아닌 거고 뭐 올려줘봤자 물가 인상률 정도밖에 안 될 거고요.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물류비가 많이 나가서 운임료가 많이 나간다. 뭐 이제 벌크선 비용이 많이 나갈 거다. 뭐 그런 것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업체들 뭐 배터리라던가 나머지 업체들처럼 그렇게까지 엄청난 인플레 부담이 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뒤에서 나를 때릴 애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같은 데도 보면은 시멘트가 대표적인 사례죠. 뒤에서 나를 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맨 끝단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비용을 전가시키면 레미콘한테 전가를 시켜요. 그럼 레미콘 같은 경우는 이걸 다시 건설업체한테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건설업체는 고객을 마주하는 데잖아요. 워낙 거기는 힘이 세니까. 네, 나는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레미콘한테 인상 못합니다. 돌아가세요. 그럼 레미콘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적으로. 중간에 끼이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사실 리튬이나 이런 원자재 회사들이 왜 이제 알버마을이랑 강봉 리튬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알버마을이나 이쪽은 약간 호주 이런 광산 쪽이 많은 거고 강봉 역시 중국이잖아요. 네. 그럼 물류 비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 쪽이 조금 더 괜찮을까요? 그쵸. 물류 비용이 아무래도 저도 뭐 비슷한 사례로 다른 기업들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마진율이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얘기하신 대로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물류비가 빠져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아무래도 해운 운임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맞아요. 닝부항에서 보면 그때 코로나 확진자 1명 나왔다 해가지고 2주 동안 닫아버린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세계 최대 항 중에 하나인데 거길 닫아버리니까 물류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이 봤을 때는 리스크가 제일 적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물류비에서는 또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리튬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뭔가 경쟁사가 늘어난다던가 갑자기 이제 광산 막 캐는 게 폭발적으로 확 늘어나가지고 가격이 좀 방어가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왜 그러냐면 지금 리튬에 있는 광산들도 다 오픈한 게 아니에요. 그쵸. 필요한 거에 맞춰서 지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기업의 캐파를 알아내기 어려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니켈 같은 데도 보면은 현대차도 니켈을 지금 광산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 보면 지금 니켈 광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석탄도 수출을 금지했던 것처럼 니켈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나라들이 와가지고 니켈만 캐가면 어떡하냐. 여기서 사업을 차려라. 니켈을 차려서 가공까지 해서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 보조금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자국에서 어떤 일자리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대차도 들어오고 있고 LG화학도 지금 여기에 알아보고 있었고 맞아요. 뭐 이제 양극재 합작사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또 니켈의 성지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또 세계 2위입니다. 생산량으로 하면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호주, 남미, 뭐 아니면은 북미에 조금 중국 이 나라들이 이제 니켈이랑 리튬이 나오는 주력 생산지이기 때문에 공급은 희소하고 이미 벌써 대기업들이 거기 다 확보는 다 거의 끝나 있는 상태고 뭐 또 추가 발굴이 나오겠지만 거기서 발굴했다 하더라도 공장을 짓고 생산을 늘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겠네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아르헨티나에 발견한 염호 호수가 있는데 맞아. 그걸 발견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완성돼서 나오는데 우선 지금 빠르게 잡으면 한 3년 보고 있고 이제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한 10년 보고 있거든요. 2030년 정도쯤 됐을 때는 이제 글로벌 생산량이랑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수요보다 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수요가 작년에 29만 톤이었었는데 2030년에 250만 톤 정도로 8배를 증가할 거다. 이게 앨범R 사업보고서 근거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마 공급이 그 속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죠. 이게 확보를 해도 공장 짓고 막 패면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예. 아, 그러면은 예. 저희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기업 말고 예. 뭔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어딘가 있는가? 리튬이랑 아까 니켈 말씀하셨으니까 리튬부터 먼저. 아, 그럴까요? 네. 예. 리튬이라고 하면은 우선 제가 세 가지를 뽑아볼게요. 우선은 저는 강복 리튬 3위는. 네, 역시. 아, 3위요? 네. 1일 수도 있어요. 아, 1일? 약간 기대했었는데. 저도 마음속에 1위긴 한데 요새 아, 문제가 좀 있어요. 예,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테슬라가 LFP 배터리 확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리튬에 더 눈이 많이 가는 상황이긴 한데 NCM도 그렇고 이제 LFP도 그렇고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좋은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저는 강복 리튬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강복 리튬은 수산화 리튬을 더 많이 생산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이 수산화 리튬 회사 아니냐라고 하지만 항상 지금 리튬 회사는 빠르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탄산 리튬도 빠르게 증설을 해가지고 이게 비중이 얼추 맞출 거예요. 보시면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는요. 네네. 보면은 이게 중국 전기차가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4만 3천 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증설한 양이 4만 2천 톤이에요. 거의 2배 정도? 8만 5천 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면은 거의 세계 탑티어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탄산 리튬 조금 생산하는 기업 아니었냐가 이래 우려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세계 수준으로 뽑아낸다. 여기에 수산화 리튬은 원래 강자죠. 그렇죠.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배터리 위주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하이니켈을 이제 합성할 때 필요한 게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이거를 8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원래 여기는 강자였고 그러면은 약점이 사라졌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네. 내가 리튬을 하니까 내 거 리튬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럼 얼마나 마진이 좋겠어요. 어휴. 네, 거기에다 또 이제 뭘 준비하냐면은 합작사를 만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도 이제 개발 중이고요. 나중에 다음 먹거리까지 준비하겠다. 거기다가 광산을 미리 잡아놓는 게 지금은 돈이 좀 많이 들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쟁이 됐을 때, 자원 전쟁이 됐을 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잡고 있는 게 중국, 호주,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멕시코까지 지금 채굴권을 다양하게 보유해서 아직 쓰지 않은 광산도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공장 더 짓고 더 증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캐나다의 리튬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렇죠, 최대 그렇죠. 주주가 강복 리튬입니다. 리튬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적자 기업이긴 한데 미국에서 가장 큰 리튬 채굴 매장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미국에서 진출할 때 이거를 채굴을 하게 되면은 연 6만 톤의 리튬 생산을 미국 현지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되게 매력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리튬 수요가 아무리 늘어도 이 친구가 만약에 확대를 하기 시작하면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강복 리튬 3위기 때문에 네. 눈물을 먹고 2위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 2위로 가고 싶습니다. 네. 원래 마음속에 1위는 포스코인데 아직 생산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 생산하면 가보려고요. 아르헨티나로. 자, 2위는 칠레에 있습니다. 칠레. 예. 이름이 좀 어려워요. SQM이라는 회사인데 소시에다드 퀴미카이 미네라 데 칠레. 스페인어예요. 네 칠레 이래줘야 되는데 근데 이 회사의 그러니까 2위부터 장점은 뭐냐면 이제 사업의 다변화가 돼 있어요. 리튬만 생산하는 회사는 뭐 전망은 밝겠지만 리튬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주가가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아, 맞죠. 강복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맞아. 예, 이런 것들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면 그래도 사업이 다변화가 돼야 된다. 리튬 업계에서 칠레 SQM이라는 회사가 또 유명하고 미국에서 이제 FMC 그리고 알버말 이 세 개 업체가 생산량 70%를 차지합니다. 뭐 이제 과거의 자료긴 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또 생산량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QM이 원래 세계 2위 생산 업체예요. 근데 이제 강복 리튬도 막 뛰어들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앨범알이랑 SQM이랑 강복 리튬이랑 순위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도 캐파를 많이 증설하는 중이라 세계 리튬 20%를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증설 경쟁을 하면서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023년까지 탄산 리튬을 18만 톤을 생산하겠다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수산화 리튬은 3만 톤으로 생산 늘리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만 본다라고 하면 SQM이 훨씬 더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년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요. 지금 LG에다가 8년 동안 리튬 5만 5천 톤을 공급을 맺은 계약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그렇게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PER이 우선 44배라서 강봉 리튬보다 좀 더 낮아요. 조금 싸네요. 예. 근데 이제 매출 비중에 칼륨이라던가 이런 매출이 높아서 순수 리튬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제 멀티플을 좀 낮게 잡은 것도 있다. 근데 이 칼륨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비료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농업이 이제 많이 뜰 수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먼저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또 나쁘지 않다. 또 분산 투자로 봤을 때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산화 리튬이랑 그것만 보였을 때는 사실 강봉 리튬이 좀 떴었고 리튬 두 개를 다 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비료 플러스 알파까지. 예. 그러면 대망의 1위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요새 미국 주식이 핫해서. 역시 갓버 말인가요? 예, 그래서 앨범화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뭐 리튬 생산하는 화학업체다. 예,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여기도 사업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를 보고 있고요. 매출 중에서 리튬 비중이 37%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난 리튬 올인이다 그러면은 강봉 리튬이 훨씬 날 수도 있고 좀 분산 투자성으로 보면 앨범화를 날 수도 있다. 이익이 46%이기 때문에 이익의 절반은 리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리튬 생산량이 한 3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에도 생산량을 늘립니다. 맞아요.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요. 2025년까지 탄산 리튬 생산량을 50만 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엄청난 캐파를 늘리는 전쟁 중이라 이제 5년 뒤만 봐도 순위가 누가 1위가 될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그냥 별들의 전쟁이네요. 예. 그러면 사실 저희 리튬은 좀 많이 알려졌는데 니켈은 잘 모르니까 니켈 좀 소개해 주실래요? 니켈 하면은 아무래도 브라질의 발레라는 회사가 제일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세계 1위예요. 철강석도 세계 1위, 니켈도 세계 1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니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잠깐 좀 정체됐었거든요. 그러다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가 대박이었죠. 니켈 가격도 오르면서 철강석이 같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당을 정말 크게 내렸습니다. 이 회사의 장점은 돈 벌면 그냥 바로 배당을 줘요. 후하네. 뭐 댐처럼 쌓아놨다 주는 게 아니라 나 돈 좀 벌었어. 배당의 기준이 없어요. 꾸준히가 아니라 갑자기 막 퍽 주고 퍽 줘서 저번에 배당 수익률 20% 나왔어요. 와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철강석도 이제 오르고 다시 되면 또 대박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고 여기가 주가가 11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철강석 가격 바닥 쳤을 때. 최근에 15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네. 네, 그리고 PER이 4.5배 정도로 지금의 수준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4.5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철강석 가격이 더 올라가거나 니켈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이익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 PER이 더 떨어지던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미국 ADR로 살 수 있어서 미국 주식으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괜찮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산 투자 차원에서 만약에 증시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환율이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 주식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차익을 먹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국내 주식 손해봤던 분을 여기 걸 팔아서 넘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환율에 대한 해지용으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라질 발레 말고 또 어떤 회사가 좀 괜찮은 거 없을까요? 발레라는 회사는요 다국적 회사예요. 브라질에 있지만 실제로 인도네시아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인도네시아가 또 니켈의 성지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그 가치가 굉장히 유리한 거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호주에 굉장히 광물이 많잖아요. 호주에서 주로 하는 매출이 일본, 중국, 한국이거든요. 올라가는 길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어떻게 보면 환적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남아시아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세계 인구 4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카르타 가봤을 때 그 수도 인구만 3천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도시. 정신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자동차 사업을 진출해야 되면은 도요타가 그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을 꽉 잡았지만 전기차로 전환되고 나서부터는 누가 이 시장에 또 패권을 질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현대차도 그래서 열심히 뛰어들고 있는 거고 공장을 그렇죠. 차리고도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네시아도 니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다가 생산 기지를 지어라. 그러면 뭐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도네시아 발레도 앞으로 광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캐파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좀 PER이 높아요. 17배, 배당 1%. 하지만 앞으로 생산량이 늘면서 마진율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테슬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첫 단과 끝단 첫 단은 뭐 니켈이랑 리튬 회사를 좀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색다르게 지금 증시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증시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오르는 주식들 경기 방어주 그런 거 있어요. 좀 내가 힘들 때는 아, 스타크래프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벙커에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아 그래 지나가겠지.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방어력을 올려야 돼요. 예, 그런 주식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부에서는 그런 주식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